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숨진 최모경위의 사인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최경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서둘러 자살로 결론을 냈지만 그의 죽음엔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긴급 편성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최모경위가 지난 13일 경기도 이천 자신의 고향집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최경위는 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네, 늘 YTN이나 이런 공중파에서 뵙다가 이런 팟캐스트에서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좀 저도 이상해요. 교수님이 신받다 하고 예.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살짝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신받다는 이제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네. 그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뭐 수다를 떠는 거죠. 근데 수다가 이제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떠는데 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처음에 유병원 사건 대박 났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일 나겠는데요. 왜요? 살짝 홍보를 예. 드려서 했습니다. 자, 우선 최모경위가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을 한 것으로 경찰 수사당국은 일단 수사 종결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우선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른바 수사당국에서 너무 속단을 한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자살이라고 하거나 타살이라고 수사상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네. 타살이 아닌 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나 시민분들은 네. 타살과 자살을 그냥 그 상식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사법기관에서의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타살의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얘기는 뭐냐면 타살이 약간 그러니까 1%나 뭐 1% 5%의 어떤 이유라도 아니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경우는 속단해서 하면 안 되고 네.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타살 용의점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자살이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말하자면 하루 반? 뭐 이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자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너무 빠른 결론을 내렸다. 이거는 사실은 충분히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서둘러서 뭔가 자살로 수사 종결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그 최경위가 두 가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걸로 보면 첫 번째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자해한 흔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번개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통상 자살을 결심한 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동시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상당히 그 뭐 의혹이 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개탄이라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 손목을 그러니까 자해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혹이 풀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스텝이 이중 스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중 스텝으로 자살하는 부분이 과연 전체적인 자살 중에서 몇 %나 될까?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처음 봤을 때 지금 수사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직접적인 자살 과 무관하다라고 그러면 그건 왜 했을까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수사당국에서 그렇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무관하다라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살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것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뭐 번개탄을 했다는 둥 아니면 거꾸로 반대로 했다는 둥 이런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하면 사실은 이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당국에서도 그냥 좀 죄송한 말씀드리면 어물쩍 넘어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물쩍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그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흔히 말하는 타살 의혹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체로 진행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의 의혹이라도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건데 그런 걸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부분이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동료 경찰 아닙니까? 이분은 그러면 이천경찰서에서 어쨌든 그 문제 최근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된 그 조사를 받던 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다면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하루 반도 안 지나서 벌써 그냥 자살로 종결하고 꽝꽝꽝 처리해버리는 이 작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천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조심스럽지만 보통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지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말하자면 수사 지침이요? 예. 말하자면 뭐 적어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방청 단위라든가 아니면 그 정도 단위에서 이런 사건 수사부는 이제 뭐 그걸 이렇게 딱 지적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이랄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만약에 이천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검토를 해보겠죠. 말하자면은 뭐 번개탄은 언제 샀으며 이 사람의 혹시 지나가는 CCTV가 있었는지라든가 아니면 그 뭐 자해했다는 칼은 어떤 거며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겠죠. 근데 문제는 하루간 정도도 안 돼 갖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 위에서 흔히 말하는 이천경찰서보다 높은 위에서 무슨 어떤 얘기가 있지 않고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말씀 들을수록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했던 그 1987년 박종철 학생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요. 이를테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바로 그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밤사이에 이제 자살로 종결을 했고 뭐 그리고 이제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교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천경찰서에서 수사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 이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만 뭐 이런 정도로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겠냐. 그럼 이게 경기경찰청일까요? 서울경찰청일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런 게 올까요? 근데 이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방경찰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유서라든가 본인이 형한테 했다는 말, 그 친형님의 어떤 진술에 의하면은 그 단위가 검찰, 그 위 단위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진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사건을 이렇게 일정 정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단위는 사실은 지방경찰청 따위가 못합니다. 그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급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위 라인에서 무엇인가 뭐 이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자살인데 타살로 덮어, 타살인 자살로 덮어 이렇게까지는 그거는 뭐 제가 확하거나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뭐 좋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이 공무원 사회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알아서 처신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뭐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흘러온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걸 보면은 이런 게 의심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빨리 이게 딱딱딱 그냥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천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보통 이런 거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 3일은 걸리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이제 지문도 따야 되죠. 지문 같은 그러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요. 차에 이제 뭐 지문도 따야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족적 같은 것도 따야 되고 그럼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천경찰서는 별도의 과수팀 부분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광역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청 단위에서 그걸 움직였다고 하면 사실 이동하는 시간도 사실은 몇 시간 걸리는데 그걸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좀 계속 그 부분이 참 머리에 계속 남습니다. 이를테면 자 우선 최경희가 그러면 일단
수사 당국이 자살이라고 하니까요. 자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경희는 우선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특히 이제 고향집 부근에 가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선 좀 그게 의혹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황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상황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뭐 쉽게 말하면 쫄따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판국인 거죠.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뭐 그 흔히 말하는 그 문건의 진위도 사실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게 지금의 그렇게 흐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국은 누가 뺐느냐, 누가 문건을 빼냈느냐에 대한 책임 소재로 가는데 그 책임 소재를 고위급한테 묻기는 하기 힘든 부분. 그러면은 실무자 수준의 누구를 만약에 혹시라도 뒤집어 씌울 거라고 하면은 정황은 그렇게 본다면 이거를 이제 알아챈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압박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 있자. 그러니까 뭐 친형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미행을 당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자기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데인 고향 근처로 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네. 이를테면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자면 뭔가 그 청와대가 어떤 이것은 내용은 다 찌라시고 실제로 이 유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출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검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이를테면 그게 처음에는 뭐 조응천에서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에서 뭐 그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그렇게 가다가 이게 다시 이제 그 한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언론사에 준 2명의 경찰이 있으니 이제 최모경이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잡힌 거죠.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경희 정도를 희생양으로 좀 삼아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걸 가장 큰 의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그 경정급은 사실은 주요 간부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정이요. 그리고 적어도 그 정도 근무할 정도면 그럼 사실 쉽게 뭔가를 사법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을 겁니다. 박관천 경정.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재벌을 건드리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가장 유력한 게 그 쫄따구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뭐 말단에 있는 그리고 사실은 정황상 접근하기가 제일 쉬웠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여기서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최경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자살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이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검찰 수사에서도 뭔가 악유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반려한 이유가 그게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범죄를 했을 만한 그 정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들이 왜 이걸 빼놨겠냐. 굳이 얘네들이 빼서 이렇게 사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그러면 사실은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윗선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윗선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그러니까 그거를 이 당사자들 최모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마 신문 받으면서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런 사법기관에 근무했던 자기가 범인들을 이렇게 취조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진술을 하는 그러니까 취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사관들의 의도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이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벌써 이제 견적이 나왔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제 내가 이걸 뒤집어 써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이를테면 그 본인이 내가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종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검찰 수사가 그렇게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많이 가고 정윤회 씨도 16시간 수사를 받고 막 이랬는데요.
그 일반 경찰들, 그러니까 이분 박관천 경정은 정보만 20년을 했고 또 이분도 이제 정보과 형사인데 이 정보과 형사를 신문하는 방법은 좀 검찰 내부에서 좀 다른가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그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을 신문할 때는 네.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방법을 쓸지 아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예 자존심을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런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가장 세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부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완전 쓰레기점 취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쓰레기로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격 모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믿을 수 없는 거고 네. 왜냐하면 그건 뭐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아니까 네. 그러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무너뜨린 다음에 네. 진술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가족의 계좌를 털겠다. 아니면 뭐 너의 그 저기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의 누구를 털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보다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강도가 두세 배 높습니다. 일반인들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최모경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네. 박관천 경정이 처음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그 수사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주로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정보 쪽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이라서 역정보를 흘리는데도 귀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 상당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박관천 경정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보 그러니까 그 사법 그러니까 수사 당국을 취조하는 방식은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더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박관천 경정이 그 아주 유력한 용의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박관천 경정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네. 딜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딜 말하자면은 그 아까 역정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 정도의 급에 있는 사람들은 고급 정보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뭐 어쨌든 수사기관에 타격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요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면서 사실은 날 더 건드리면 이걸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제 뭐 아주 거칠지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건 비추게 둡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자기가 치러 들어올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정보 계통이 있는 사람들은 네. 자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네. 그 이른바 그 보험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딜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검찰 수사 당국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라인이 내려온다는 건 사실은 좀 상상하기 힘들죠. 기자들이 도봉경찰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그 문건을 검찰이 다시 다시 그 복구를 했는데 뭐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더라라는 발표를 했을 때 기자들이 의심했던 것은 그 안에 판검사 비리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덮은 거 아니야? 저희들이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뭐 검찰에서는 그거 열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와 관련된 것을 박관천 경정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자들이 했던 그 합리적 의심이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형사들은 네. 요즘 정보관리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선 서해 정보관리관들은 그 촉수입니다. 촉수. 그러니까 촉수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정보의 촉수죠. 가장 손가락 아니면 문어의 촉수처럼 그러니까 다 물어옵니다. 그 지역 관내에 있는 그 정보는 거의 다 물어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과장 정도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죠. 오히려
과장은 아는데 서장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자기의 승진과 자기의 생존에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과장, 정보계통인 사람들은 다른 데로 못 갑니다. 다른 데로 이제 흔히 말하는 형사관 이런 데로 가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정보형사는 정보형사를 오랫동안 합니다. 예, 그게 또 사실은 묘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뒤를 캐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20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뭐 어느 집에 숟갈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뭐 이른바 구린 구석은 한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너무 궁금해서 여쭙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윤회 씨 문건 관련해서 청와대는 찌라시라고 하고 박관정 경정이 저기 뭐 찌라시나 나오는 것들을 짜깁기 해가지고 말이야.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따위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 촉수여서 모든 걸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 정보 형사 20년 구력이 붙은 정보 형사가 찌라시를 짜깁기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건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논리죠.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사실은 뭐 찌라시가 일정 정도 기반이 됐겠죠. 근데 찌라시라는 게 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런 정보 용사들이 또 주고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찌라시라는 게 흔히 말하는 헛소문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 정보 용사와 저쪽의 기업의 누구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나온 결과물. 그게 찌라시 됐다가 또 그거에 대한 진부가 가려지면 또 다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찌라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그 흔히 말하는 헛소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좀 뻥을 친 영향 뭐 그럴테면은 뭐 한 그 50짜리를 80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대개는 사실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뭐 부풀려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자, 다시 한번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가 그런 이런 결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그 정확하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자,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형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동생이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압박감에 시달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이 부검 결과는 어떻게 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실이 있는 부검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이른바 질식사.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에서 호흡 곤란에 의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 나타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만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거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이끈 어떤 요인이 사실은 자살 요인이죠. 근데 결과만 갖고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 그냥 자살했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차 안으로 어떻게 이끌었으며 번개탄은 누가 피웠으며 아니면 그런 번개탄은 누가 샀으며 그게 정리가 돼야지 실제로 자살인지 아닌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번개탄에 가스를 맞고 죽은 거 그건 죽음이죠. 자살이라는 건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 이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과감히 추정해 보는데 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사건이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할 겁니다. 그냥 일산화탄소에 의한 뭐 질식사 이렇게 아마 발표할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럼 이제 뭐 몇 가지는 하겠죠. 뭐 외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마디 하겠죠. 그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족이죠. 그건 뭐 근데 제가 너무 나갔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보통의 이런 사건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참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이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경찰이 이렇게 이런 이상하게 정말 그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국과수가 그런 식으로 성의 없게 한다면
이것을 그냥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자, 우선 유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유서 뭐 이제 부인은 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대략 조금 나왔어요. 교수님 좀 그걸 거기서는 어떤 의문점이 좀 발견이 됩니까? 일단은 뭐 밝혀진 것만 나온 것만 네. 그 배우자께서 부인께서 이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마 그 안에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공개하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존중해야 될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대신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맥락에서의 부분이 그 전체적인 맥락과 맞는가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18장이나 썼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런 거죠. 유서가 나왔다고 해서 자살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네. 뭐냐면 유서를 써놓고도 안 죽는 경우도 많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서를 이미 가지고 다니면서 네.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서가 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은 수사를 거기서 썼는가에 대한 부분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누구 뭐 탓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누구를 지목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건 정확한 그 맥락들이지 않습니까? 네. 주어와 서술어 부분에서 예. 물론 그 사람의 필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필적 감정도 해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네. 이제 그 필적 감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수에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 그 아시다시피 뭐 그 강기훈. 강기훈 사건 때문에 그쪽에서는 많이 신뢰를 잃었죠. 아직도 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필적을 위조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 너무 나간 거지만은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냥 지금 그냥 유서가 나왔고 가족이 보니까 그 사람 필적 비슷해? 자살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어떻게 그런 필적 감정까지도 안 하고 네. 그렇죠. 그거는 좀 그리고 거기 흔히 말하는 내용 분석도 해봐야 되는 거죠. 맥락에 대한 네. 부분들. 그러니까 이 본인만이 아는 어떤 그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자살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무리 심리적 압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이 45세 저하고 동갑이던데요. 그렇게 살아온 이력이 있고 또 뭐 학원 강사하다가 또 어렵게 경찰 시험을 봐서 또 정보 형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분이 조사받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무리 큰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런 결정을 할까? 그동안 뭐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뭐 멀쩡하게 잘 생활을 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할까? 뭐 그동안 뭐 우울증에 시달렸다던가 최소한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통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그냥 소설 얘기를 하면은 네. 이렇게 일반인들을 자살로 몰는데 가장 포인트는 이제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고 이게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우울증을 항상 많은 걸 보시면 맞습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고 근데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농담삼아 말하자면 저도 우울합니다. 사실은. 네, 저도 우울해요. 근데 네. 우울한 사람이 다 자살하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뭐 근데 이제 그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정신의학자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덮어 씌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혹시 민간인이었으면 그것도 나왔을 겁니다. 아마 갖다 대려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증이죠. 예. 간접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직접적으로 자살의 그 상황. 네. 이루어진 부분이 뭐냐 이것이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 그 그렇죠. 결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 수사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압박을 받았다라고 해서 죽었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럼 일견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들은 많이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의심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네. 이거는 뭐 계속 의혹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네. 아마 미행도 했을 거고 아마 그 중간에도 통화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계속 압박의 전화 같은 경우 뭐 계속 그 수사 당국에서는 찾으려고 하고 뭐 혹시라도 뭐 따라 붙기도 하고 네. 전화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통신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휴대폰의 네. 내역들 그럼 누가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사람들 걸 해면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거 결론 내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저는 그 유서에서 제일 그 눈길을 끄는 대목이 정보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세상을 뜬다라고 쓰여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개인이 죽음을 결심할 때 내가 조직에 우리가 무슨 사무라이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겠어.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군인 정신, 경찰 정신 이런 건가요? 저는 경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정도 부분은 이제 정보 형사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요. 하여튼 그 의식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형사는 계속 정보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야 될 비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사실 얻는다는 거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부분을 이미 그 검찰 쪽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그 흔히 말하는 추궁을 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 뭐 이쪽 정보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돈도 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불법적인 것도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당신 그 조직의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까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친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정보 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앞부분은 일정 정도 부분이 있고 뒷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꼭 그런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왜 정보 분실에 그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가? 내 지금 마누라가 있고 근데 가족이 더 목숨보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벌써 다릅니다. 예, 전문가의 식견이 확 느껴지는데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다 그 경찰이 혹은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내줘야 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레 정도 이제 국가수 검찰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이제 그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정말 뭐냐 이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과만 얘기하는 거죠. 결과만 얘기하고 많은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르러던 과정에 대한 얘기를 과정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없애고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사건 종결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사건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유출과 관련돼서는 최경희가 다 뒤집어쓰고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한 명의 또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최모경이가 다 뒤집어쓰고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자기도 살아야 되겠으면 사실은 최모경이가 주도를 했고 나는 이제 뭐 보조만 했다. 이런 방식으로 혹시라도 그러면 사건이 되게 깔끔해지죠. 수사 당국에서 그래서 아주 깔끔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쫄따구의 일탈, 개인적 일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되는 뭐 이렇게 되는. 아마 이제 혹시라도 누가 이 상황을 설계를 했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설계를 했겠죠. 이렇게 설계를 했겠죠. 이건 가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도 해결할 이렇게, 수 있는. 이 사건을 지금의 문건 흔히 말하면 파동을 정인의 파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출구는 사실 이거죠. 가장 손쉬운 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쫄따구가 개인적 일탈로 호기심에 의해서 언론사와 기업 등에 관련된 내용을 건넸고 그리고 그 잘못을 개인적 일탈을 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정보 분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것으로 끝.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박관청 경정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냥 정보 과장 하시는 거고 또 뭐 다 그냥 원복해 갖고 또 그냥 정인혜 씨나 뭐 지금 뭐 다른 부분도 그냥 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 분도 그냥 변호사 생활 하시겠죠. 뭐. 조홍천 비서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가정이지만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가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제가 가정이란 말씀을 드린 건 그겁니다.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또 깔끔한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이걸 누가 혹시라도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아주 깔끔한 방법이죠. 누가 이걸 설계를 했을까요? 근데 이건 가정입니다. 이건 뭐 누가 여기서부터는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예. 글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수혜자죠. 보통 이런 걸 하는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하겠죠. 최대의 수혜자. 그리고 이거는 보통 외주를 주죠. 외주. 이게 표현이 그런가요? 외주. 직접 하지 않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런데 통상의 방법으로는 외주를 주죠. 네. 지금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당구겠습니까? 자기 손을. 저는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 얘기를 어저께 밤 11시 45분에 하지 않았습니까? 11시 45분에 교수님께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무서운 나라다.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요. 자, 교수님 우선 그 타살의 흔적이 수사기관이 보는 그 자살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타살의 흔적이 없어야 자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이 아닌 그러니까 타살의 정확한 증거가 없는 것을 그냥 통상 자살로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타살을 증거를 찾으려면 상당히 많은 공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사를 해야 되죠. 그냥 부검도 해야 되고 통신수사도 해야 되고 CCTV 관련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수사적인 통례로 의하면은 기본적인 몇 개만 하고 검사한테 사건 종료 처리를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무고한 죽음이 사실은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찰에 근무할 때도 사실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는 사건들이 이제 적지 않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화의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후다닥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넘겨서는 절대로 안. 그러면 그 같은 동료 경찰들이 이럴 수는 없다라고 좀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찰 조직상 상명하복 그리고 뭐 자기 모가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은 어렵고 또 이거 자체를 주도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사실은 흔히 말하는 근처에 있는 뭐 동료들은 손을 대기 힘들죠. 왜냐하면 눈치가 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이거는 우리가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쫙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럼 그냥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런 게 사실은 그렇게 좀 그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체념하는 방식으로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명 나선들 우리 조직에서 나만 또라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나서봤자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묻어서 가자. 보통의 이런 공조직들이 그렇게 제일 많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 지금에 보면 참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서지도 않고 사실 뭐 그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이게 타살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서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런 걸 내부망이라도 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물론 유가족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교수님께서 그 어쨌든 타살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거예요. 알 수 없지만 그걸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 저는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해서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살이라는 거 저는 그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걸 수사를 해서 공개를 해갖고 이거 아니다. 이건 뭐 자해한 흔적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문도 거기는 없었고 뭐 관련된 통신 기록에서도 그 부분 없다라고 이제 일명령연하게 딱딱딱 나오면은 자살이구나라고 수긍을 하겠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산화탄소에서 죽었다라고
그거는 자살이 아니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 이 최경희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많고 그 의문점 투성이들을 하나하나 수사당국이 정확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계속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천경찰서에서 내일 모레 그 조만간 부검 결과가 나올 텐데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어제 했더라고요.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결론이 가는 국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해서 조사받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이번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도대체 검찰 수사가 어떻길래 그 안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껴서 혹은 또 그 밖의 이유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건가. 이것도 좀 수사 기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검찰은 그런 겁니다. 난 안 때렸다. 물리적 손을 대지 않았다. 고문 안 했다. 그렇죠. 고문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강압적 수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난 손 안 댔어. 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을 건드리고 흔히 말하는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하고 흔히 말하는 완전히 다 터는 거죠. 뭐 먼지가 나올 때 관련 없는 것을. 근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통상적으로 이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은 뭐 그건 대통령이라도 아니면 전문적인 수사관이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은 사실은 그것은 견뎌낼 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신문 기법을 예선 형사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데 네. 이런 건 최소한 아주 강력 범죄. 예를 들면은 사이코패스형이라든가 아니면 네. 아주 학대 범죄 이런 종류 사람들한테는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제한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뭐 경제 범죄라든가 아니면 다른 범죄에선 거기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이 아주 그냥 악질적인 범죄자들한테 하는 방법을 이쪽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막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정확한 방법을 취해 갖고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만 아니지 사실은 이거는 가혹행위에 가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 기법에 상당한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물리적으로는 손을 안 대죠. 그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른바 뭐 반복적인 질문하기, 그 자존심을 망가뜨리기,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밤샘 조사도 하고 또 이제 대질할 때도 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사실은 공개적으로 수사 기법에 대한 뭐 공개적인 국민적인 뭐 건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 기법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께서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일단 부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좀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교수님 관련해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또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